안녕하세요, 모비썸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저는 박지선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너무 무더워졌죠. 요즘 뭐 더워가지고 저는 사실 여름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건강 괜찮으세요? 한참 허리도 염려될 아프고, 지금 네, 나이신데. 지금 뭐 피부에 뭐 여드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고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 화장 받으시는데 분장이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요? 분장 받으시는데 네네. 너무 오래 받으시더라고요. 무슨 그쵸? 여배우인 줄 알았어요. 저는 대패로 깎아야 되고 일단 예. 네네 그리고 발라야 되고 유약 발라야 되고 이래서 너무 비주얼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동진 씨가 비주얼밖에 볼 게 없긴 하지만 네. 태어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 인천 상륙작전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아마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작품이 두 작품일 거예요. 하나는 제이슨 본, 또 하나는 인천 상륙작전. 근데 인천 출신이시라면서. 네, 저 인천 네. 출신이고 네.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아서 뭐 저는 많이 드나들었죠, 거기. 뭐 월미도에서 껌 좀 씹으시고. 저요? 네네. 디스코 팡팡이나 탔죠, 뭐 껌을. 월미도의 그 바이킹이 전국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킹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일 유명하죠, 유명하고. 절대 안 내려준다고. 안 내려주시고, 네. 이렇게 막 애원을 해야 간신히. 아주 그 마이크 잡고 네네. 놀이기구 그 진행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네. 하는 분들 아주 재밌으세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개그맨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약간 스탠딩 코미디언 비슷한 느낌도 그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아무래도 인천 출신이다 보니까. 한 6월에서 한 8월 정도의 사이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많이 떠올리게 되죠. 일단 뭐 한국전쟁이 발발한 6.25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엔군이 참전한 기념일이 있고. 그럴 때 우리 현대사에서 특히 이제 전쟁사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을 다룬 작품이라서 사실은 이 주제는 굉장히 영화화하기 좋은 주제죠. 제가 줄거리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5,000 to 1. 5,000 to 1. That's the odds that you get on this one.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는 성공 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는데요. I will land on Incheon no matter what. 인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 첩보부대 대위 장학수는 대원들과 함께 북한군으로 잠입. 이보 박동, 어째 길에 그렇게 집착하네? 냉혈한 인천 방어사령관 림계진의 감시를 뚫고 위험천만한 정보 수집을 시작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본때를 보여주자. 불가능 작전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 속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인천 상륙작전. 무비썸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Initiate Operation Chromite. 네, 해마다 이제 여름 시즌이 1년 중에 가장 큰 시즌이다 보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기획되는 영화들이 이 시기에 개봉하는 경우가 많죠. 이 엄청 대작이죠. 그리고 대작이죠. 지금 대작이라고 말하는 이제 빅4, 빅5 이렇게 말하는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인 것 같고요.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다 자료들이 달라서 어떤 자료에서는 147억이라고 하고 가장 많이 잡는 데서는 180억이라고 해서 사실 한국 영화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제작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몇 년 전에 이 시기쯤 나와서 지금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통틀어서 1위인 그런 흥행을 기록했던 명량과 약간 비슷한 그런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개봉 시기가 그렇고, 그다음 내용에서도 이렇게 약간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바다에서 벌어지는 전투 내용을 다루는데, 이쪽이 아군 측이, 우리 측이 굉장히 열세인 상황이고, 근데 그 전투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쟁의 물줄기를 바꾸고 전세가 역전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지역이 물살이 세거나 물길이 하나밖에 없거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영화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범적인 지도자가 있긴 하지만 여기 인천 상륙작전에도 메가더 장군이라는 그분만 글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 다른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을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그 엑스레이 작전을 수행했던 8인의 첩보부대 그렇죠. 분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지금 박지선 씨께서 짚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메가더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있는 인물들이 주인공들. 바로 그동안 묻혀졌던 한국전의 영웅들을 숨겨진 영웅들을 조명하고 있다. 메가더 장군이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8인의 첩보부대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암 니슨은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배우가 대중적으로는 사실은 대부는 알파치노의 영화인데 배우로 따지면 사람들은 이제 말론 브랜도가 워낙 강하니까 말론 브랜도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를 정작 한번 생각하고 작심하시고 보시면 말론 브랜도 별로 안 나옵니다. 2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 1편에서도 사실상 조역이에요. 근데 워낙 연기를 잘하고 또 비중이 크고 존재감이 큰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라서 이제 보러 가시기 전에는 다 리암 니슨을 생각하실 텐데 보고 나오면 사실은 뭐 이정재 씨나 이범수 씨나 이런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리암 니슨 전 솔직히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비주얼 보고. 메가더 장군 실존 인물과 비슷하게 비주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바지 입고 나오거나 머리도 2대8로 이렇게 해가지고 2대8로 해서 수치 약간 적은 가발을 쓰고 나오니까 테이큰에서 그런 모습만 생각하다가 배바지 입은 리암 니슨을 만나니까 할아버지죠? 약간 낯설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메가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전투 나이가 70대예요. 근데 메가더 하면 떠오르는 대중적인 이미지가 우리 몇 장의 사진으로 기억하잖아요. 파이프, 선글라스, 그리고 모자도 이분이 약간 삐뚤음하게 씁니다. 그래서 리암 니슨이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연기적으로 이 영화에 등장한 모든 배우 중에 제일 연기적으로 아쉬운 게 저는 리암 니슨이었어요. 리암 니슨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촌스러운 스포트라이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그래도 리암 니슨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 영화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 외국의 탑스타들이 나온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라스트 갓파더 같은 영화가 있죠. 심영래 감독의. 거기 보시면 하비 카이텔 나오잖아요. 그런 명배우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의 하비 카이텔은 정말 아니 저분이 왜? 이런 느낌이 들은 정도고 이 영화가 이 소재가 30년 전에 한 번 더 만들어졌잖아요. 오인천이라는 영화가 80년대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서 메가더가 누구였냐? 심지어 로렌스 올리비에예요. 영국 영화 역사상 최고 배우 한 명만 꼽아라? 그럼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근데 그 좋은 평을 못 들었던 영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악평에 굉장히 시달렸었고 상업적으로도 큰 실패를 경험했던 작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배우가 한국 영화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한국 영화의 어떤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어떤 화제성만 부추길 뿐이지 좋은 영화 이렇게 바로 입고로 된 건 아니다. 아닙니다. 이 대배우의 이름값에 비해서 사실 리암 니슨의 이 영화 속에서 연기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제 개인의 의견이고요. 저도 많이 아쉬웠어요. 네. 일단 비주얼부터 뭔가 이렇게 딱 안 와닿으니까 저는 내가 알던 리암 니슨 아닌데 이런 느낌도 들고 그 리암 니슨이 하는 모든 장면에서의 대사들도 그러니까 명언 사전을 씹어먹은 듯한 그런 대사들이었잖아요. 다 대사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영화를 보면 배우들이 연기를 다 잘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를 보시면 조역, 단역, 지나가는 사람, 뭐 주연 연기를 다 잘합니다. 다 기억나요. 지금도 그렇죠? 그 캐릭터들이 하나하나 세세히. 그 향수가 하는 그 방소식 씨까지 연기가 너무 좋잖아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측면도 있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영화가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영화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배우, 송강호 씨 같은 배우, 뭐 무슨 와킨 피닉스 같은 배우가 들어가도 살아남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암 니슨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리암 니슨 자체도 본인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연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너무 모사 연기에 치중한 것 같아요. 모사 연기. 그러니까 모사 연기에 치중한 것 같아서. 모자 연기도 좋았고 모자가 연기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초반 장면을 보면 파이프를 이 사람이 애용해서 피운다라는 것만 너무 강조를 해요. 지나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초반엔 파이프만 보입니다. 후반에는 시나리오 대사만 들려요. 이건 명대사거든? 라고 시작하는 듯한 느낌으로 영화에 깔려 있어요. 그런 대사만 계속하고 진심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리암 니슨이 하는 어떤 대사도 마음을 울리지가 않고 그다음 그 모습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말 할리우드 대배우구나. 한국에 와서 이런 영화를 빛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좀 더 멋있게 좀 더 강렬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이제 그 실존 인물의 모습만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캐릭터의 힘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메가더를 얼마나 똑같이 따라 하나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면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다. 크다. 저희가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러 간 거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메가더를 리암 니슨이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그 재해석한 느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물이 굉장히 종이장 같다.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그런 그 완성도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저는 오히려 이정재 씨나 이범수 씨는 제 몫을 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물론 훌륭한 연기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 이전에 저는 관상이나
혹은 이제 태양은 없다에서 이정재 씨 연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태양은 없다에서 이범수 씨랑 나오네요, 두 분이. 그쵸. 두 분이 인연이 있네요. 그때도 이범수 씨가 엄청 괴롭히죠. 두 분이 만나면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범수 씨도 장르적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어쨌건 그 역에 필요한 사실 시나리오에서 잘 만든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두 분은 최대한 성실하게 연기를 하려고 했다. 저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그 8인의 첩보부대를 주인공으로 했다고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그 8인의 첩보부대 원들의 캐릭터들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네. 약간 영화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풀 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캐릭터 위주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초반에 일상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에피소드를 통해서 캐릭터를 단단히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지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캐릭터라기보다는 어떤 사건, 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을 다루게 되면 사건 자체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후자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캐릭터가 돋보이기가 좀 어려운 기획이긴 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들, 잘 만든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정말 그 실제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사투리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여기서 이제 서북 사투리가 나오잖아요. 평안도 지역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투리가 굉장히 귀에 걸려요. 사투리를 엄청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평안 사투리 우리가 생각할 때 국영음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읒 대신에 디귿이라고 발음해서 정거장을 덩거당, 햇띠요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띠요에서 햇지요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햇띠요라고 발음해야 서북 사투리다라는 생각이 이정재 씨 머리에 너무 강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의식했다. 네, 의식 자체가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범수 씨의 경우에는 사실 이범수 씨 이런 연기 너무 잘하죠.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범수 그렇죠. 씨 자체가. 네. 네, 악독한 연기 잘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영화, 물론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랑 관련되지만 임팩트가 있는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기라는 게 배우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배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나리오에서 최소한 어떤 것을 받아주는 그런 대사들 혹은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상황에 대한 뭐 조성되어 있는 그런 설정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완성된 인천 상륙작전에서는 어떤 배우라도 사실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완성도 속에서 사실은 배우들이 연기가 돋보이기가 어렵다. 몰입을 약간 좀 덜 되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사실상 이 영화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다에서 한포 사격하고 상륙해서 벌어지는 전투씬, 전쟁씬. 네. 그게 이제 후반부.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위해서 8명의 첩보대원분들이 이제 인천으로 가서 북한 사령부의 핵심에 접근을 해서 마치 북한 장교인 것처럼 해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첩보전.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영화적으로 재미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 앞부분에서 핵심은 서스펜스입니다. 긴장돼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걸릴까 말까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영화적으로 재미를 줘야 되니까 이게 서스펜스가 제일 중요하죠. 엄청 긴장돼야 되는 네네네.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어떤 그런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이 서스펜스가 거의 모든 영화에 있지만 사실 이걸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스펜스는 정말 최고의 대가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스펜스의 최고 대가 하면 뭐 역사상 알프레드 히치콕이죠. 히치콕의 오명 같은 영화를 보면 와 서스펜스의 신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고 들킬까 말까 가지고도 수십 분 동안 이렇게 재밌게 영화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치콕까지는 못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영화의 서스펜스 상황은 어렵게 아이디어를 넣고도 그 어렵게 넣은 아이디어를 그냥 몇 초밖에 쓰지는 못하는 그런 서스펜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그 극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장학수라는 인물이 이제 박남철이라는 북한 장성인 척 연기를 해서 핵심적으로 가서 뭘 꺼내려고 하냐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해도입니다. 바다의 그 지도인데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한 거죠. 바닷속에 있는 폭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뢰를 피해 가야지 이제 작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얻어내는 게 이 서스펜스의 핵심이면서 목적이 되는데 네. 아니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이 회의 때 질문 있습니다 하더니 해도를 달라고 얘기를 들어가자마자 하고 기뢰 부설 해도 갖고 오라. 그 이후에도 중요 순간마다 자기가 의심을 받는 걸 알면서도 해도 얘기를 직접적으로 계속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보 박동, 어째 기대에 그렇게 집착하네? 일반적으로 이 순서가 반대죠. 일단 신임을 먼저 얻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에 신임 없는 과정이 없느냐? 있어요. 그 두 번의 의심을 어쨌건 해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상대인 이범수 씨가 연기했던 림계진. 네, 이름이 이렇게 안 외워지죠. 그럴 나이에요. 네. 방송하기 싫어지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림혜진 맞죠? 림계진. 네. 제가 유해진 씨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헷갈렸습니다. 네. 림계진이라는 인물이 나중에는 이 인물을 믿어요. 믿는데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엔 인천으로 상륙할 것 같거든요. 동경항에 몰려있는 연합군이 어딜 먼저 타격할 것 같소? 확률이 없다고 해도. 근데 아무도 주변에서 그 의견을 동의해주지 않는데 인천으로 들어올 것이 확실하단 말이오다. 이 사람은 딱 저는 인천에 상륙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 하고 이제 반짝하게 되는 거고. 같은 생각을 자기랑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함 같은 것을 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서스펜스가 이 영화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매복을 시키려면 이 순서가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반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사실 남측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행동을 계속 하니까 영화적으로도 너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극 중에서도 그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 느낌이 들 정도 행동을 이 나라의 명운을 쥐고 있는 8명의 용사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네. 극 중에 여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한채선. 진세연 씨. 네, 한채선이라는 배우 진세연 이름으로 씨의 나오죠. 캐릭터 한채선. 네네. 그 어떤 감정의 변화들이 왜?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진세현 씨가 연기한 한채선이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에 안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 필요가 없는 캐릭터예요. 사실상 역할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러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주인공으로 들어갔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제 추측은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여배우도 하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굳이 만들어서 집어넣고 여성 캐릭터를 넣었어? 그럼 뭔가 러브라인도 살짝 깔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영화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있을 때마다 다 부자연스러워요. 대표적으로 이 인물이 이제 영화에서 초반에 굉장히 막 걸릴까 말까한 서스펜스 상황 속에서 양쪽 모두에서 의심을 받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네. 이 캐릭터의 삼촌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서 이정재 씨가 이 전부 다 발각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한채선이라는 캐릭터를 놓아주게 되는데 가서 해결해 봐라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그 난리가 되는 상황이고 이 큰 사건을 두고 있고 8명의 첩보원들은 비밀 아지트에서 조마조마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걸릴까봐 아주 그냥.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뭐라고 주장을 하면 그래도 내가 가서 설득하면 삼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가라라고 놓아줍니다. 네. 그 놓아준다는 게 이쪽 측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 저쪽 입장에서도 그렇게 극악무도한 이범수라는 임계진 인물이. 네, 임계진이라는 인물이죠. 이범수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의 그 속성이나 자기 부하들도 함부로 처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기분은 내키는 대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처형하는데 그 조카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이후에 대우하는 것을 보면 그냥 병원에서 일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등등의 그런 것까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게 인물의 동선들이나 심리가 짜여져 있고 이 짧은 기간에서 심지어는 이제 국군으로 입대까지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캐릭터를 억지로 여성 캐릭터를 만든다고 넣다 보니까 이 모든 무리수들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추측이 되죠. 네. 이입도 잘 안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사실 전반부를 보면서 계속 떠오른 영화가 있었는데 바스터즈입니다. 바스터즈. 네. 그 영화에서도 거기서는 이제 마이클 패스벤더죠. 패스벤더가 영국 장교인데 독일 장교인 것처럼 독일 장교로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려고 술집에 들어가요. 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중에 자기보다 더 위의 계급인 진짜 독일 소령이 왔는데 이 사람은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의심하고 있다는 걸 바로 결정적인 순간까지 얘기 못하니까 서로 테이블에서 게임을 하는 척 그 긴장감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하고 비슷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 영화에. 예를 들어서 서로가 걸리기 직전에 이 밑에 총을 이렇게 꺼낼 네, 때의 것을 만지작거리는. 뭐 인서트를 해준다거나 혹은 이 소련말을 하는 것도 그 영화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브래드 피트가 이탈리아 사람인 척 흉내를 내는데 상대방이 이탈리아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프 발츠가 이탈리아 말로 바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걸릴까 말까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 서스펜스가 드라마에 봉사하면서 굉장히 파급력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또 한편의 영화가 있는데 아메리칸 허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로버트 드니로가 나옵니다. 근데 드니로가 마피아 보스거든요. 뭔가 이런 걸 캐내기 위해서 정부 요원이 이 터번 둘러쓰고 아랍 왕자인 척해요.
그래 가서 이제 아랍 왕자라고 하는데 아니 아랍 말을 할 줄 아는 미국인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못하는 아랍어인데 아랍인 사람인 척하고 옆에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아랍어를 하는 거예요. 아랍어로 물어봅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서스펜스 상황. 근데 이 영화의 경우를 보자는 거예요. 이 영화의 경우를 보면 갑자기 대화하는 중에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그냥 소련어로 탁 물어봅니다. 그럼 물론 그 순간적인 서스펜스는 있어요. 큰일 났네. 소련어를 하네. 근데 이 사람은 설정이 소련에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원래 나중을 보게 되면. 그래서 바로 소련어로 대답을 하죠. 이 서스펜스는 3초짜리예요. 그렇게 물어봤다? 근데 다행히 우리의 주인공은 소련어를 알고 있었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되게 안도감이 들었죠. 그렇죠. 네, 금방. 그렇죠. 근데 영화적으로는 이 안도감은 이걸 가지고 한참 놀 수 있는 안도감이고 한참 놀 수 있는 서스펜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없이 거의 유사한 아이디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말을 했다, 소련말로 받았다, 끝이라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서스펜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많은 경우 좋은 서스펜스는 관객과 인물 사이에 정보 차이가 존재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관객이 더 많이 알아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관객은 이 상황에서 밑에 폭탄이 매설되어 있다. 근데 주인공이 들어왔는데 여기 앉았다. 한가롭게 대화를 한다. 그럼 이 사람 폭탄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가롭게 평소처럼 행동을 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폭탄이 매설되어 있는 걸 이전에 봤거든요. 그러면 쟤는 모르지만 이게 터지면 어떡할까 막 이러는데 터졌다. 혹은 터지지 않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서스펜스를 만들어낼 때 서스펜스의 진폭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관객이 더 적게 알고 인물이 더 많이 하는 건 미스터리가 되죠. 그리고 관객이 더 많이 하는 경우에는 서스펜스가 되는데 이 영화 속의 상황에서의 상당 부분들에는 이런 정보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이 서스펜스를 굉장히 단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반드시 모든 서스펜스에서 이런 정보 차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면들을 잘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영화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또 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 첩보대원들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렇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장면들이 명장면이 되고 기억에 확 남아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보고 나면은 이 장면들이 인상적이지가 않아서 기억에 그렇습니다. 남질 않아요. 너무 짧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아쉽고 아주 허무해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서스펜스가 핵심인 영화에서 3초로 다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활용도 못하는 거예요. 풀어나가질 못했네요, 네. 제대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초반에 걸릴까 말까 조마조마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 전반부의 약점들을 말할 수밖에 없겠다. 네. 자, 이제 후반도 이제 전반은 첩보 상황. 네. 전반은 사실상 첩보 영화예요. 후반부는 전쟁 영화. 전반 아주 아쉬운 첩보죠. 네. 아쉬운 첩보. 근데 저는 후반부가 더 아쉬웠습니다. 후반부, 액션 네네. 어떤 후반부가 저는 전투.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기본적으로 그 영화에서 최고 볼거리, 가장 재밌는 상황은 4분의 3 지점에 나온다라는 걸 관객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 예측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목이 인천 상륙작전인데 첩보 영화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의 핵심은 당연히 상륙작전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지루한 부분이 전쟁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림게진이라는 인물은 마치 그 터미네이터의 티천 같았어요. 네. 계속 어떤 상황에서 안 계속 좋고. 살아나요. 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해전을 생각하고 상륙작전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것은 해안 가득 그 수많은 그 함선들, 전함들이 쫙 몰려가는 그 장면을 누구나 찍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장면은 일반 영화처럼 CG로 그렸죠. 그래서 이 영화에는 몇 컷이 등장하는데 해안 가득 실제로 인천 상륙작전 때 200척이 넘는 배들이 동원됐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도도히 그렇게 엄청난 군단이 몰려가는 7만 명의 병사들이 그걸 CG로 그려서 보여줍니다. 해전에서는 이렇게 몰려가는 상황은 그런데 육지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그냥 소대병력끼리 싸우는 것 같은 게 전부인 것 같고 총기나 화기나 탱크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 소규모인데다가 그 액션 자체가 이렇게 볼품없게 찍혀져 있기 때문에 CG로 그려낸 해전의 네. 상황 그 다음에 육지에서 벌어지는 주인공과 적군이 벌이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 두 가지 사이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 그 해안 CG도 제가 보기엔 약간 많이 어색해 진짜?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170억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라고 하는데 오잉? 이런 기분이 드는 거여서 리암 리슨 데려오는데 돈을 많이 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영화로 170억이라는 건 150억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죠. 근데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1200만 불, 1500만 불쯤 되는 건데 그 정도면 미국에서는 저예산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이런 정도의 비주얼로 제대로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한국 시장 규모나 이 상황에서 그렇게 드리기 어려웠겠죠.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현명하게 어떤 영화적인 방식으로 돌파를 해야 될 텐데 이 영화는 그런 제작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영화를 1,200만 불 들이고 미국 영화를 1억 2천만 불 들였다고 해서 한국 영화 1,000원 내놓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10,000원 내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객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이 전투 자체가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월미도를 점령하는 게 먼저 목적이죠. 그 월미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한포 사격을 지원을 해주는 장면들을 보면 그 장면들이 너무 한가해서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륙해서 이제 그 미군들이 활약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산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로서의 어떤 박진감, 스펙터클 같은 것이 영화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가 클라이맥스에서 가장 지루해지는 영화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보고 싶은 건 초반에 이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설명하잖아요. 성공 확률이 5,000대 1이라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줘야지 영화가 재밌는 거란 말이죠. 그 설명을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물들이 하나씩 죽어가면서 비장하게 음악 깔리고 그때마다 슬로우 모션 넣어주고 이 영화는 맨 마지막에 심지어는 딱 그 자막이 뜨잖아요.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는 자막이 뜨는데 영화가 제대로 설득해내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자막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입을 하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자막이 뜨거나 그런 식으로 마지막을 처리하는 것을 디워 때 마지막 장면에서 용이 승천할 때 아리랑이 울리잖아요. 그 장면을 봤을 때 느껴졌던 어떤 감동적인 낯섦 이런 것 이후에 이런 그 엔딩은 이 영화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가 어쨌건 이런 가족 이야기 뭐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뭉클하게 만들려 주려고 후반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뭉클하게 하려는 타이밍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어머니와 그 장학수와의 어떤 관계들? 한국 영화에 맨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어머니는 국밥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국밥집 하는 거를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싹 피하는 장면이 하나 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사진을 꺼내서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사진을 같이 찍은 걸 보고 탁 이렇게 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그것을 제대로 축조해서 감동을 주지 못하니까 이 장면이면 감동입니다, 여러분 라고 해당하는 그런 어떤 클리셰들. 단편적이에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영화 속에 자동적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이 좀 퍽퍽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만든 장면도 보면 뭉클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뭉클하다고 해서 감동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래도 우세요 이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좀 마음에 막 네. 와 닿지가 않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메가더는 이제 한국을 구원한 영웅이자 구원자처럼 나오는데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전에서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엄청난 작전을 성공시켜서 정말로 그 전세를 바꿨고 이 세계 전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혁혁한 전과를 대단하죠. 거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더라는 인물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그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게 마련인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의 메가더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사실은 가장 노리고 만든 그런 뭉클한 장면이 있는데 소년병 장면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장면을 흑백으로 처리해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뭉클한 장면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년병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순간 메가더는 결심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결심하면 이 소년병의 나라를 내가 구원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됐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7만 명의 군사를 투입하고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의 어떤 운명이 걸려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달아주면서 진심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영화의 메가더는 세상에 이런 이상주의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진심만 말합니다. 그 동료 장군들과의 그 간격이 있는데 대립이 있을 때 상대는 그것을 어쨌건 합리적인 의심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이 5,000대 1이고 뭐 조수간만의 차가 어떻고 쫙 들면서 근데 왜 인천 상륙작전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의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메가더의 답은 생각에 딱 잠긴 다음에 소년병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성적인 질문을 하는데 메가더의 대답은 항상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그 소년병을 만나는 장면 같은 것도 사실은 무슨 그리스 신화나 성경이나 불경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신께서 이 세상을 멸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굉장히 의로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보고 그러면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해 주마
이렇게 말하는 장면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그 느낌이 메가더는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 위에 군림하고 있고 도탄에 빠져 있는 한국 국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음이 아주 순결하고 좋은 믿음 좋은 누군가를 딱 보고 아 그러면 나는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영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메가더가 어떤 인물로 이 영화가 해석했느냐랑 관계없이 이 인물은 너무 납작하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너무 납작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아무런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 방식은 북한군과 그 다음에 이 첩보대원들의 그 대화에서도 그대로 관철이 되고 있어요. 상대 쪽에서는 이념이 계속 중요하다고 막 굉장히 납작한 대사를, 이념이 핏줄보다 중요하다는 대사를 계속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남측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 관한 것보다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가 어떤 뭐 이념 간의 대립을 다루려는 영화도 아니고 또 휴머니즘을 말하려고 하는 영화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됐던 작전을 다루려고 하는 영화지만 북한군은 영화 속에서 사실상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장르적으로 악역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인물 네. 자체가. 그러니까 상황은 북이 악이라도 거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굉장히 뭐 고뇌를 겪을 수도 있고 혹은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철진한 반공 영화처럼 보인다는 거죠. 설사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고귀하고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가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영화적으로 제대로 번안하지 못한다면 그 영화를 왜 만들겠어요? 그냥 경문을 쓰거나 좋은 칼럼을 쓰거나 사회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영화라면 그 영화 속에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그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도 큰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다 아쉬웠어요. 전 그래서 네. 날 이거? 별로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네네. 이해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다루자고 한 이유가. 예, 그건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시즌에서 어떤 영화가 굉장히 크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영화라면 그 영화를 평론가로서 내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얘기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도 저한테 있어요. 그 여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7월 마지막 주, 그 중에서도 돈을 150억, 170억 들인 대작.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이 영화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봤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동해서 볼 수 있고 충분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로서 이런 정도의 1년에 몇 편 볼 수 없는 대규모의 네. 그런 대작의 뭐 외형적으로 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도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하시죠? 이제 좀 네. 그 맺혔던 게 맺혔던 게 좀 풀어지죠. 풀렸네요. 네네. 제가 잘할게요. 남은 아직 세월이 깁니다. 이제 7월 달이니까. 네,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네. 별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 하나입니다. 한 개요. 네네. 네. 자, 그럼 순위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꽉 차게 됐네요. 꽉 차게 됐네요. 네. 뭔가 우리가 지금 큰일 난 것 같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잘리는 건가요? 예, 꽉 찼네요, 이제. 아, 네. 네. 아니, 고마웠어요, 그동안. 네. 아닙니다. 이지영 씨와 둘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저도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